아침 저녁 바람이 꽤 쌀쌀합니다. 옷깃도 여미고 스카프도 목에 두르게 되는데요. 그럼 이 마음의 차가움은 어떻게 하죠?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봉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련하신가요? 이젠 너무도 많이 희미해지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계시나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친구나 동료, 애완동물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통도 알게 되죠.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별별 미술관에서 사랑을 주제로 그려진 명화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찬바람 불어와 시린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빛깔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행복한 설레임이 밀려오네요. 그럼 사랑에 풍덩 빠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림을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작품으로는 마르크 샤갈의 산책입니다. 샤갈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벨라 로젠벨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던 샤갈과 모스크바 상류층 집안의 딸이었던 벨라의 뜨거운 사랑은 샤갈에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영원한 뮤즈인 벨라와의 사랑은 샤갈의 그림 속 영감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책이라는 이 작품 역시 샤갈과 벨라가 결혼하고 2년 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깔 마을이 펼쳐져 있고 언덕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붕 떠오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일단 피크닉을 나온 것 같아요. 연인이 산책을 나왔는지 아래쪽에 화려한 꽃무늬의 빨간색 깔개천 위에는 와인병과 와인잔이 놓여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변화로 다양한 초록 빛깔들이 언덕과 마을에 물결치듯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직 녹색만으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해내어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풍요로운 녹색 세상에 정교의 돔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절제된 배경들과 대비되는 샤갈과 벨라의 잘 차려입은 화려한 옷차림도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황홀감에 빠져 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벨라가 하늘로 둥실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만 느껴지고 이 여인만이 온 세상이 되어 그 남자의 얼굴은 기분 좋은 미소로 여인을 날게 해주는 위대한 사랑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샤갈의 오른쪽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희곡 파랑새 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하죠. 바로 행복은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샤갈은 사랑의 느낌을 붕 떠오르는 기분같이 환상적인 표현으로 자주 표현하곤 했습니다. 평론가들이 샤갈의 그림을 보고 꿈의 세계를 그린 초현실주의라고 말했을 때 샤갈은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내 그림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정말 기분이 좋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샤갈은 벨라를 정말 사랑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그림에 그렸습니다. 샤갈이 아내 벨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내 것이다. 그녀의 눈도 내 것이다. 비록 그녀가 나를 처음 보는 거지만 마치 그녀가 내 안에 존재하면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녀가 나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언제나 알고 있다고 느꼈다. 창백한 칼라의 그녀의 눈, 얼마나 크고 동그랗고 까맣던가. 그것은 나의 눈, 나의 영혼이다. 와, 얼마나 사랑하면 그대의 눈이 나의 영혼이 될까요? 작품 산책의 주인공 벨라는 1945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슬펐던 샤갈은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멈춥니다. 샤갈은 벨라가 떠난 지 40년을 더 살았고 딸이 보다 못해 다른 여인을 소개시켜 주어 재혼도 했지만 벨라만큼 영감을 주진 못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별한 아픔이 많이 컸다는 것을 알기에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그림은 더욱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샤갈이 벨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진심으로 표현한 작품이니까요. 샤갈은 그림들마다 자신의 사랑을 황홀한 색들의 향연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부러움에 노래 한 곡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프란체스코 하이치의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1859년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이 작품은 화가의 이름은 낯설지 모르지만 보시면 아, 이 그림 하실 거예요. 마치 로맨틱한 드라마나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연인이 격정 어린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 지하인지 그들만의 비밀 장소인지 계단이 있는 통로에서 몰래 조용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지배한 왼쪽 문 입구 쪽에는 망을 봐주는 듯 살짝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도 있고요. 반대편 그림자 위로 드리워진 둘이 하나가 된 그림자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깃털 달린 멋진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남자의 손이 연인의 얼굴을 소중히 감싸고 입맞춤하는 몸짓은 절박하고 격정적인 마음이 절로 느껴지도록 합니다. 여자는 애절하게 남자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광택이 나는 푸른 드레스는 작은 움직임에도 사각사각 소리가 들릴 것만 같고 감은 눈이 살짝 보이는 얼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여인의 얼굴을 감싼 남자의 부드러운 손길 또한 낭만적입니다. 남자의 어깨 위에 넓게 펴진 붉은 망토와 밝게 빛나는 빨간 타이즈는 여인의 푸른색 드레스와는 대조를 이루면서 더 뜨거운 사랑의 강렬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북부 이탈리아의 젊은 남녀들의 전통 의상을 떠올리게 해서일까요? 이 작품은 그다지 근거가 없음에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 된 듯 애통한 비극의 결말이 연상이 되어서 왠지 더욱 비장하게 느껴지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젊은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탁월한 묘사력으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고 사랑을 다룬 많은 매체의 영감이 되기도 해요. 특히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이 그림과 같은 구도의 장면이 등장하죠.
비비안니와 레트 버틀러의 격정적인 키스씬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레트 버틀러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인 줄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 속의 남녀의 격정적인 입맞춤은 사실 정치적인 은유가 담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생뚱맞기도 하고 몽글몽글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정말로 화가는 정치적인 은유를 이 그림에 가득 담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처한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그렸습니다. 남자의 옆구리에 찬 칼이 알려주듯 전투에 나가는 이탈리아 젊은 병사였고 보내고 싶지 않은 남자의 어깨를 여자가 꼭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이츠가 키스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 애국심이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개인의 감정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혹은 전쟁에서 죽는다면 영원히 헤어지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이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미와 사랑, 거기에 애국심까지 담긴 이 작별의 키스는 이탈리아 국가 탄생의 배경에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하는 두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남자의 빨간색 바지, 여성의 흰색 레이스 소매, 파란색 드레스 모두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의 국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망토 안쪽에는 초록색 자켓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후 이탈리아 국기를 이루는 색으로 짐작할 수도 있어요. 화가 하이츠는 프랑스와의 동맹과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두 사람의 애절한 입맞춤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낭만적인 로맨스였으면 좋았을 걸 싶으신가요? 아님 사실을 알고 보니 더욱 비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지시나요? 명화의 감상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느끼시면 되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 더욱 재밌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프로포즈입니다.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한 부그로의 1872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덩굴 문양으로 만든 철제 난간이 있는 정원의 정자처럼 보이는 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난간 바깥에서 한 남성이 여인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남성이 무릎을 꿇은 듯도 싶고 난간에 한 팔을 걸치고 다른 팔은 넓게 여인을 감싸듯이 다가와서 기대어 있습니다. 깊은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의상과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우 차분하고 고상해 보이는 여인은 물레를 앞에 두고 시를 고르고 있다가 가만히 남자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성이 시를 찾는 모습은 가정적이며 조신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려졌다고 해요. 여인의 붉은 드레스는 고급 벨벳 소재이고 스커트 장식과 벨트에 달린 지갑의 크기가 부유한 집안의 여성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여성 예법도 잘 배워서일까요? 젊은 남자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표정, 차분한 행동거지가 매우 우아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블라우스 가운데 장미 한 송이가 매달려 있어요. 그건 그녀가 그 젊은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제 막 받은 화사한 장미꽃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머리 위쪽에는 정원에서 자라는 포도잎이 빛을 받아서 무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와인의 원료인 포도는 오래전부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곧 두 사람에게는 출산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아직 포도잎만 있고 포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담은 것이죠. 정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은 여인의 이마를 지나 가슴에 꽂힌 장미를 향해서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부그로의 프로포즈라는 두 남녀의 사랑과 축복을 기원하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애태웠던 짝사랑이든 뜨거웠던 사랑이든 우리에게도 있었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이 시작된 그 순간을 떠올려 볼까요? 또 다른 사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게 될 작품은 두 남녀의 오묘한 감정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월화정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국보 제135호 해원 전신첩 화첩에 수록된 작품 중에 28cm, 35cm 작은 사이즈에 매우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희스름한 달밤에 담장을 따라서 초롱 등불을 비춰든 선비 차림에 수염도 안 난 젊은 남자가 쓰개 치마를 둘러쓴 여인과 단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눈썹 모양의 달이 뜬 밤입니다. 시간은 야삼경,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의 모양이 아닌 것은 그림이 그려진 그 즈음 월식이었을 거라 추측도 하지만 연인들의 은밀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신윤복 화가의 의도이지 않았을까요? 침침한 어둠이 내리비치고 있는 야밤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은 조용히 멈춰지고 두 남녀만이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연인처럼 보이는 둘은 어떤 사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몰래 남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만날 수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두 남녀는 마주보고 있는 듯하지만 여인의 날렵한 붉은 신과 남자의 푸른 신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강한 윤리가 존재했고 젊은 선비가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 집을 빠져나오느라 이렇게 깊은 밤이 돼서야 만난 모양입니다. 여인은 너무 늦게 나타난 남자가 야속하다는 듯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앵두 같은 입술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젊은 선비는 여인의 표정을 보고 어찌해야 되나 안절부절 눈치를 보고 있는 듯도 한 얼굴이지요. 만났음에도 쉽게 만나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서로의 아련한 마음이 그림 가득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림에는 대부분 화제라고 해서 그림을 부연 설명하는 글이 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림에도 담벼락에 이렇게 화제가 적혀 있습니다. 달밤의 침침한 한밤중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 과연 신윤복답다는 생각과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기 힘들었던 그 시대의 연인들의 사연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 화가로 유명한 해원 신윤복은 도화서 화원 집안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작거리의 일상의 모습을 그린 그의 그림이 당시에는 저급하게 평가되어서 이후의 행적조차 불분명하지만 현대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매우 현대적인 감각과 해악이 가득하고 그만의 묘한 에로틱한 표현과 모던함이 어우러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또한 칼같이 유려한 필성과 매우 깔끔한 현대적인 색감도 조선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한층 다채롭게 넓혔다는
이 시대의 평가를 다시 받고 사랑받는 신윤복의 월화정인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애절한 사랑이 담긴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클로드 모네가 1879년에 그린 임종을 맞은 까미유입니다. 모네는 화가로서 성공하기 이전 초창기 인상파를 세우고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가던 어려운 시절 모든 순간을 까미유와 함께 했습니다. 까미유는 18세에 모네의 수많은 그림 속의 모델이 되었고 곧 사랑에 빠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지만 집세도 없어 계속 이사를 다니며 빈곤에 시달리다 둘째를 낳고 몸이 병들어 고생만 하다 32살에 눈을 감게 됩니다. 모네는 이제 막 눈을 감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시시각각 짙어지는 얼굴 색의 변화를 남기고자 갑자기 온 정신을 집중하여 붓을 들게 됩니다. 모네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화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네의 글을 보면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가져온 색의 변화를 주시하는 나를 발견했다. 청색, 황색, 그리고 회색, 그 외에는 그것이 내가 얻고 싶은 답이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려고 하는 나의 아내의 이미지를 기록하려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모노톤의 까미유의 형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은 까미유를 둘러싼 흰색에 가까운 베일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거칠고 빠른 붓질로 그려져 그녀를 외워싸고 있습니다. 마치 푸른 돌처럼 차가워진 까미유의 얼굴만 빼곤 화면 전체가 거친 회색빛 붓질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을 맞은 까미유라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모네는 냉철한 시선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아내의 신체적 변화를 빛과 색으로 붙잡으려는 화가로서의 과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너무 소름 끼치신다고요? 모네에겐 아내의 죽음의 슬픔보다 예술적 영감이 우선이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모네의 서명에 같이 그려진 하트 모양을요. 그의 다른 작품에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작은 하트가 같이 그려진 서명. 까미유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네가 까미유의 시신을 그린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가 아니었을까요? 까미유와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까미유를 떠나보낸 후 모네는 점차 성공한 화가가 되었고 재혼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더 이상 인물화를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긴 몇 개의 인물화에서는 얼굴을 뭉개놓아서 누구를 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까미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모네의 임종을 맞은 까미유라는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였던 르누아르도 그 순간 함께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까미유의 얼굴에 시선을 떼지 않고 붓으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니까 놀래서 친구 보고 정신 차리라고 너마저 이렇게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근데 모네가 이것이 내가 까미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끝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끝이 나도 끝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리가 또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의 작품이 지금도 걸려져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작품은 순수하고 귀여운 사랑이 담긴 브리턴 리비에르의 공감이라는 그림입니다. 1877년에 그려진 공감이라는 작품은요, 브리턴 리비에르가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이죠. 근데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4대째 내려오는 화가 집안의 화가였고요. 부인도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미 12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전시를 할 정도로 재능이 매우 뛰어났고 인물화나 풍경화도 많이 그렸지만 특히 교감과 공감을 주제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이 작품 역시 섬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주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반려견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자,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일단 집안의 모습인데요. 기하학적인 모양의 패턴이 화려하게 엮어진 그러나 좀 오래된 카펫이 깔린 계단 위에 푸른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와 커다란 흰 개가 한쪽 기둥 쪽으로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앞머리가 가지런한 금빛의 단발머리가 정말 예쁜 소녀예요. 근데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는 듯 소녀가 입술을 삐쭉 내민 조금은 뾰루퉁한 표정으로 손으로 턱을 개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덩치가 큰 하얀 개가 기대어 앉아 있어요. 마치 나도 너의 마음을 알아 하는 표정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소녀의 어깨 위에 머리를 툭 걸쳐놓고 바싹 붙어 앉아 있네요. 사실 그림 속 모델 아이는 화가의 딸 밀리센트입니다. 실제로 꾸지람을 들은 후 반성의 계단에 앉아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녀의 눈빛에는 반성보다는 억울함만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뾰루퉁해진 표정이 정말 귀엽습니다. 옆에 하얀색 큰 강아지만이 소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건네주고 있네요.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죠. 제가 종은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 굉장히 큰 대형견이 소녀를 위로하듯이 똑같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화가는 야단 맞고 골이 난 딸 아이의 모습을 잘 기억해 뒀다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왕립미술원에 처음 전시되었을 때 이 그림은 평론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서로 말은 안 통해도 친구처럼 교감하는 어린 소녀와 개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지금 시대가 지나가도 사는 곳이 달라도 똑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감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 마주하고 공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걸음이고 2걸음, 3걸음 점점 더 같이 함께 한다면 교감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주제로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큰 테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혹은 너무나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시대를 지나온 미술관마다 가득 걸린 그림들은 사랑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세요. 아름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고백하세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봄 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